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사망 사례와 백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료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을 기망한 대검부터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일 국감장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제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중태에 빠졌던 인천 초등생 형제 가운데 8살 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를 무법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중학생도 운전할 수 있어 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미 많이 쌀쌀해졌죠. 이 겨울 독감에 대비하려면 맞으셔야 할 분들은 얼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소식이 이어지자 주사 맞으러 병원으로 몰렸던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 배우미 기자가 맞기도 안 맞기도 불안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백신 접종 다음 날 숨진 대전 80대 남성. 남성이 맞은 백신은 앞서 백색 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됐던 한국 백신이 만든 제품입니다. 병원은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통보받고 이후로는 아예 안 했어요. 나머지 김영희에서 수고해가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맞으셨어요? 어제요. 걱정이 되지. 맞고 나도 걱정이 되네요. 아직 대규모 접종 예약 취소 같은 혼란은 없지만 백신의 안전성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는 하고 계세요. 괜찮은 건지, 접종하시는 분들이 맞아도 괜찮나 이렇게는 물어보세요. 접종을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겁나 맞겠나 애들 아빠는 맞을 때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조금 참아보고 기다려보라 했어요. 겁나가고 불안해갖고. 지금 보름했어요. 좀 늦게 맞으려고요. 다른 가족들은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야에는 맞아야 안 되겠나. 불안하더만도.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하고.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의 문제는 없다며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6건의 사례를 1차 분석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고령자이지만 숨진 사람들이 맞은 백신 종류가 서로 달라 공통점이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2명은 백신 접종 뒤 하루가 안 돼 사망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즉 전신에 일어나는 심한 알레르기 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반 또는 17시간 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급성기 과민 반응하고 관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사망 사례를 포함해 431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중 유통 중 상온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84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접종 이상 신고는 177건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유통사고와 제조사고로 인한 안전성 우려로 예년보다 이상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백신 관리로 보건당국이 불신을 자초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 맞은 사람도 맞으려고 했던 사람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상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독감 백신은 맞아도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독감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을 때는 접종을 즉시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접종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인 고령층, 임산부 등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질환과 면역질환 등 각 분야 교수들이 사망자들과 백신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결과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는가 하는 백신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가요. 이 과거에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네, 아나필락시스라는 급성 알러지 반응과 신경계 반응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뒤 30분 안에 심하게는 호흡 곤란과 같은 중증 쇼크로 이어집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첫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2주 이상이 걸리는데요. 손발의 끝이 저리면서 전신 마비 증상이 오게 됩니다. 2009년 10월 접종에 숨진 65살 여성, 국내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로 피해 보상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길랭바레의 일종인 밀러 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요. 백신 접종 2주 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번 치료 중 폐렴 합병증으로 이듬해 2월 숨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백신 접종을 한 지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가지 사례와 다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망한 사람이 지금 9명, 사망하신 분 9명 사이에 무슨 공통점은 없습니까? 네, 공통점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욱 백신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접종 지역이 다 다르고요. 백신 종류도 서로 다릅니다. 또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기는 했지만 같은 질병을 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사망 신고가 많아요. 그렇다면 올해 무슨 뭐 보관이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단순 이상 반응 신고가 올해 4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의 2배 이상입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는요, 지난 3년 한 해에 2건뿐이던 게 올해는 일주일 새 9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백신 상온 노출에 백색 입자 발생까지 독감 백신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고들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백신 접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부작용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불안감 때문에 경증 신고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기저질환이 계신 고령자분들 중심으로 불안감들이 더 클 것 같아요. 이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숨지는 건수가 2,900건에 이를 정도로 사망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독감 접종 중요합니다. 고령층의 경우 대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받아야 하고요. 평소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미리 의사에게 말해야 됩니다. 접종 후 숨이 가빠지거나 얼굴이 붓고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다면 119에 신고해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부 발표를 믿어야 하고 또 정부도 명확하게 또 잘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검찰청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저격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이어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갈등, 지난주 김봉현 전 회장의 이 옥중 편지가 공개되며 시작됐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인사와 검사의 비위를 감췄다며 윤 총장 가족 의혹까지 수사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윤 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따졌는데 무슨 내용인지 먼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전현직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등이 관련된 사건에도 법 적용은 똑같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도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기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한 통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두고는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망은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행동을 일컫는 법률 용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오후 들어 SNS 게시글에서 기망을 기만으로 고쳤습니다. 추 장관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고지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며 대검을 향한 극도의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는데도
법무부 등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 보고와 수사 지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거취에 대한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내용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이후에는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검찰청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석열 총장이 성찰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저격글을 올렸는데 윤 총장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곳 대검찰청에서 내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검 내부에선 이 연일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추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 전산망 2프로스에는 청주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추 장관과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감찰 개시 사흘 만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고 단정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국내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읽는 국내의 초능력에 빗댄 표현까지 쓰면서 작심 비판한 겁니다. 이 글을 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이곳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속속 배달되고 있는데요. 화환에는 윤 총장에게 힘내라거나 나라를 살려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다들 이 시점 윤석열 총장의 속마음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대검 국감장에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는 거죠. 네, 검찰 관계자들은 내일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수사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말을 아껴왔던 윤 총장이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년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받는 마지막 국감인데요. 지난 2013년 국감장에서도 수사 외압을 폭로한 전력이 있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권은 추미애 장관 쪽에 일제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했다고 평가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년 전 검찰이 옵티머스 횡령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직후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개혁의 적임자로 추켜 세웠던 여당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야당은 여권이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며 토사구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박사 윤팽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윤석열 총장을 앞세워서 처벌을 하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당이 인사청문회 땐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 모욕 주기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검찰을 사이에 두고 정치권이 싸우는 사이에 옵티머스도 라임도 관련자들은 사라지고 사건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구치소 편지 한 통으로 전국을 뒤흔든 라임 사건의 김봉현 전 회장은 자신이 라임 사태 몸통이라는 걸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 회장이 몸통이라고 지목한 부동산 개발사 회장의 근황을 알아봤더니 이미 해외에 나가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작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나는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부실 사태의 몸통들은 해외와 국내에서 도주 중이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인물은 라임에서 3천억 원을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들어온 돈을 필리핀 막탄섬에 있는 리조트 등에 투자했습니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지난해 10월 출국해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메트로폴리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김 회장이 출국한 지 4개월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필리핀에 도피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런데 범죄인 인도 청구는 지금 하셨습니까?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검거가 돼야지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당국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라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기회도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폐기한 444개 파일 중 120개 파일 내용은 복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삭제를 지시한 윗선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산업부 A국장과 직원 B씨의 수사 관련 자료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A국장의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 B씨는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2시간 동안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렌식으로 파일이 복구되더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중 작업도 했습니다. 파일 작성 일자와 문서 제목으로 정리돼 있던 파일명을 4234와 같은 무작위 숫자로 바꾸거나 파일 내용을 니은, 이응, 리을로 아무렇게나 다시 저장한 겁니다. 이렇게 삭제된 444개 파일 중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과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 324개 파일이 감사 과정에서 복구됐는데 이 중에는 BH 송부라고 적힌 청와대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직원 2명 이외에 윗선 개입은 밝혀내지 못하고 징계 요청만 한 탓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증거인멸을 산업부 국장급이 자체 판단으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장관과 청와대 개입을 감추고 꼬리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 안팎에선 복구되지 않은 120개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에 보고됐던 민감한 파일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채널A는 당사자인 A국장에게 윗선에 다른 지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자, 이 감사원 발표 중 야당이 특히 주목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에게 했던 이 질문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곳곳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퇴임 후까지 문제 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전달됩니다. 백 전 장관은 직원들을 크게 질책하며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2달 뒤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합니다. 또 2018년 3월 회의에선 A 과장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직에 계시고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역사적인 책임 또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몸통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감사원장의 발언, 태도 이런 것에서 얼마나 어떤 우리가 느끼기에 편향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저버리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서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창문 너머로 강이나 산 같은 멋진 풍경이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그 정반대로 창밖으로 옆 건물 벽만 보여서 벽세권이라는 말이 붙은 집들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도 어려웠는데요.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회사가 밀집한 서울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여러 오피스텔들이 벽도 안 들고 환기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 건물 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려있는 빨래도 보입니다. 옆 건물과의 거리는 1m가 조금 넘어 화장실 가림막에 손이 닿을 정도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요즘 진짜 집값 너무 올라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집값 비싼데 이 정도면 감지도 없지 이렇게 슬프게. 인근의 또 다른 건물은 기계식 주차장이 원룸 창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휴가를 다녀오니 주차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고 차랑 마주해야 되니까 흉측하다? 계속 저기서 어떻게 살지? 허가를 내준 구청은 설치 기준에 위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주차 타워와 관련해서요. 따로 법 조항이 없어요. 현재는. 위치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용산에서는 오피스텔 세 채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바짝 붙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공간을 두고 건물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반영을 안 하고 부자세 때 대피장소가 어디냐는 거지. 소방차가 여기 앞으로 못 들어와요. 주방 창으로는 맞은편 건물 방 안이 훤히 보입니다. 석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이게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에서 이렇게 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달려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 때문. 주거지역에선 건물 높이가 9m 이하면 토지 경계에 1.5m 이상, 9m가 넘으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간격을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이라도 상업지역에 지을 때는 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우면 됩니다. 건축법에 관련 규정이 반영된 건 지난 2006년.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집으로 문 열면 앞에 벽이 하나 있지. 괴물이 하나 써있잖아요. 속 터진다니까요. 지난 2017년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건설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주거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이 팔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욕구까지를 다 그렇게 무시하는 것들은 좀 과한 거예요. 잘못된 규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피해는 오롯이 거주민 몫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어린 형제끼리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크게 다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8살 동생이 숨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태에 빠졌던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불길이 번지자 형이 동생을 감싸 안아 보호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온 형제 중 8살 동생이 오늘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동생은 다리 부분에 1도 화상을 입어 형에 비해 화상은 경미했지만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호흡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10살 형은 전신 40%의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진 겁니다. 구청은 형제를 돕기 위해 학산 나눔재단 등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억 2,700만 원 정도가 거쳐져 있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장례 비용 일체를 그걸로 다. 형은 휴대전화로 원격 수업을 들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편리한 건 좋은데 인도에서는 보행자를, 차도에서는 운전자들을 위험하게 합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퇴근길 북적이는 지하철역 출구.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달립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해 빠르게 지나가고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2명이서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모습도 보입니다. 출근 시간 풍경도 비슷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고 인도에서는 킥보드 2대가 연달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현행법상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요. 킥보드를 탈 때 이렇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하지만 이용자 상당수는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킥보드면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자동차나 보행자에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도로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도 문제입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가로막거나 좁은 인도에 놓여진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길을 돌아갑니다. 운전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때, 그리고 골목 사이사이 좁은 길로 갈 때, 언제 나올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제일 겁나고. 공유 킥보드가 늘어나는 사이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새 4배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문제는 킥보드 규제가 12월부터 오히려 완화된다는 겁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데 면허가 없는 중학생까지 탈 수 있게 되는 거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그제 아침 7시 굴착기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굴착기는 이후 인근 대로로 진입하다가 50대 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굴삭기 바퀴에 깔렸다가 빠진 상황이었대요. 일단 저희는 현장에 도착해 있을 때는 그 경찰 공무원이 CPR 중이었고. 지난해 8월에는 한남대교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상황. 하지만 킥보드 운행 규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완화됩니다.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2달 뒤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전거 도로의 76%가 보행자 겸용도로다 보니 사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전용 면허가 새로 나온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킥보드에 저
애기 친구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개인이 가입할 보험은 없습니다. 개인보험을 위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킥보드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킥보드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전동 킥보드가 유행한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킥보드 주행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킥보드 사고로 284명이 다치고 5명이 숨지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19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주행 속도가 시속 25km를 넘으면 210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독일은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면허 등록과 번호판 부착, 차량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 반드시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전 규제를 넘어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운행이 허용된 도로라도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선진국과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91명 추가됐습니다. 수능을 앞둔 강남 학원가에서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대치동 골목길입니다. 오늘 아침 이 동네에는 기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임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차려졌습니다. 강남의 학원 강사들이 검사 대상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치동의 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고2, 고3 학생을 가르치던 이 강사는 지난 13일 증상이 나타난 뒤로도 5일 동안 학원에 나와 강의했고 학원 밖에서도 개인 과외 수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강사와 접촉한 학생 55명을 포함해 학원 관계자 등 6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진 이후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가장 불안한 건 수능을 40여일 앞둔 수험생들입니다. 남았는데 학교도 계속 가다가 하니까 사관쌤들이 학생들 조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심상치 않자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학원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인 만큼 검사 대상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어쨌든 계속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받고 오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강남구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최근까지 대상이 아니어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선제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 90명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독감 백신 소식 전해드렸죠. 우리 아이에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데 독감 백신 맞아도 괜찮냐는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보통 어린이는 1.3%, 성인은 0.2% 정도가 달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 피부 또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만들 때 유정란, 즉 달걀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백신용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달걀에 주입하고 이후에는 배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증식된 바이러스를 달걀에서 추출해 백신을 만드는데 여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오브알부민이라는 물질이 소량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백신 접종 안 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팩트맨이 질병관리청 지침을 확인해봤는데요. 우선 증상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평소 달걀에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라면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달걀 때문에 숨이 답답하거나 약간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걀 성분에 심한 급성 쇼크 경험이 있다면 접종하면 안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1990년대 이전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이 백신을 맞아도 문제 없다는 임상 실험이 잇따르면서 2016년부터는 이 국내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달걀 알레르기가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의해 달걀 배양 백신이 아닌 세포 배양 방식의 백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절망했고 건강한 비판은 내부 총질로 몰렸다며 마지막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적인 장래를 고려하면 당에 남는 게 맞겠지만 당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진로에 대해 차차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신의 SNS에선 탈당의 이유로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당 지도부도 눈치만 본다고도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언행불일치라며 쓴소리를 했고 공수처법 처리 당시엔 기권을 하면서 당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금 전 의원 탈당에 말을 아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친문 인사들은 예고됐던 일이라며 금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말했고 당원 게시판엔 기쁜 일이니 떡을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11시 하나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탈당 이유 3가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그 외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네, 바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왜 등장할까요? 네,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 이유를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첫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 둘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힘드니 다른 당에 가서 자리 잡으려는 조급함. 셋째, 대선판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고 추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때는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아주 혹평을 해놨네요. 네, 4개월 전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금 전 의원이 상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가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국민의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네, 참고로 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금 전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기에는 부담도 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금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면서 당장은 선을 그었는데요. 금 전 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하자마자 만나보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저주를 퍼붓는 민주당이나 가관이라면서 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죠.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기승전 박. 네. 여기서 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보네요. 네, 민주당이 일만 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한다는 뜻인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라임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금융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임 사태가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사태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인데요. 그러면 허가는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받았을 겁니다.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 라임 사태는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 것과 정치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건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가 줄고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가 그 전에 16년간 허가 건수보다 약 3.9배나 많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유지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면피하는 건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남 탓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과거 탓하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우스갯말도 있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격전지 펜실베니아 유세에 참여하기로 한 멜라니아 여사가 기침을 계속한다며 가지 못했습니다. 경쟁자 바이든의 부인 질 여사는 맹렬하게 내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남편 곁을 조용히 지킨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달리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과 포옹하고 손을 흔들며 관객에게 답례까지 잊지 않습니다. 두 여성은 대선 기간 내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단에서 연설 중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향해 달려드는 시위 여성. 순간 바이든 후보의 손목을 붙잡으며 지켜내려는 사람은 보디가드가 아닌 질 여사였습니다. 뒤이어 달려드는 여성마저 온몸으로 밀쳐내는 모습은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Man, she protects her man. I mean, she's like... 최근 기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바이든 후보 뒤에서 나타나 멀리 떼어놓는 모습 역시 질 여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연일 나홀로 유세도 마다않는 질 여사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사활이 걸린 펜실베니아 유세 참여도 기침이 계속된다며 급히 취소했습니다. 대신 장녀 이방카 등이 경합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t this critical hour, we the people choose President Donald J. Trump. 비교적 소극적인 멜라니아 여사의 행보에 비해 이 질 바이든 여사의 광폭 행보가 부동층 여심 공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탐사선이 소행선의 흙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초 남짓 짧은 순간 소행선에 닿았는데 이 1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날아갔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3억 3,4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 화성보다 5배나 먼 곳으로 지구와 통신하려면 18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63빌딩 2배 크기의 이 작은 소행성에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접근합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이팅게일의 로봇팔을 쭉 뻗은 뒤 내려가 팔끝을 소행성 표면에 가져갑니다. 곧바로 질소가스를 표면에 쏴 튀어오르는 자갈을 로봇팔로 채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력이 낮아 착륙할 수 없자 스치듯 날아가며 빨아들인 겁니다. A little overwhelmed right now, Michelle, I have to say. We made it down to the asteroid surface. We were in contact. The gas bottles fired. 소행성 베누와 접촉한 시간은 단 10초. 하지만 이 10초를 위해 오시리스 렉스는 지구에서 4년이나 날아간 겁니다. 베누는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져 태양계 형성과 생명의 기원을 풀 수 있는 타임캡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steroids are terrific, and they're one of the best ways that we have of learning about the very early history of the solar system before the formation of the Earth and Moon.
오시리스 렉스는 내년 1월 한 번 더 흙을 채취한 뒤 지구로 복귀합니다. 밀봉된 용기에 담긴 흙은 오는 2023년 9월쯤 낙하산에 매달려 유타주 사막에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연경이 합류해 무조건 우승할 줄 알았던 흥국생명이 지난 9월 GS칼텍스에게 무너졌었죠. 오늘 정규리그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엔 김연경이 시원하게 서력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애써 보이는 김연경. 끝내기 득점으로 흥국생명을 우승으로 이끈 모습이 V리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V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김연경은 2달 전 코보컵 때와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쩍 밀어넣고 철옹성같이 막아내고 강력한 스파이크에 악착같이 공을 살리며 세트를 끝내는 서브까지 그야말로 펄펄 날아다니며 GS칼텍스에 완벽히 서력한 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를 해서 그런지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긴장도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력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빛난 건 흥국생명의 팀워크였습니다. 루시아는 듀스 위기마다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고 이재영이 강력 스파이크로 연속 득점을 올리면 이다영은 철벽 블로킹으로 완벽한 쌍둥이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첫 세트 듀스전에서 저희가 이제 끈끈하게 했더니 그게 좀 승리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GS칼텍스는 1, 2세트 모두 듀스까지 쫓아갔고 3세트도 가져왔지만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 속에 막판 뒷심 부족을 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종일 흐리고 뿌연 하늘에 마음도 가라앉는 하루였죠. 내일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텐데요.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치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가급적이면 긴 시간 외출은 피하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 구름량이 적어서 햇살은 따사롭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계속 크겠고요. 새벽에는 중북부 지역에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토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3도까지 내려가고 산간 지역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싸늘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망이 독감 백신 때문이다. 혹은 독감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확실하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사망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지만 속 시원한 답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백신 포비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빨리 사망 원인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맞이란 건지 말란 건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